그러면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세경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명예 교수입니다. 사회복지 전공한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난감한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사회 초교정리 너무 훌륭한 세미나에 우리 앉아있는 것은 매우 영광인데 사실은 정말 기라상 같은 사회학자님들 모시고 앉아있다니 굉장히 정말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민 이론을 주창하시고 4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연구해 오신 홍상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4단계에 있는 세계화를 시도하시고 공공시민, 성찰적 시민, 사회 변혁의 주된 집단으로 구성하시는 노력이 있나봅니다. 저희 국가에서 이번에 6분의 발제자를 모시는데요. 하신배 김정일 교수님, 주민 이론과 PKT 자본 이론을 상호 보완성을 선정하시느라고 들어간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사실 오늘 헤르베리의 제목과 우선 우연한 만남의 아름다움 기억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가 아마 중앙대학교 신광진님 주민 이론의 핵심이 되는 중산층의 구조 변화를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중요한 국민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의 토론이 이어질 것인데요. 서울대학교 장재준 교수님 그리고 경리학의 차우저치 교수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말 듣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교수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한신대 김종혁입니다. 제가 주민 이론 40주년 토론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 크게 시작하시면서 얘기하신 연구 중에 이제 386 세대에 대한 연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한 선생님의 사회학개론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의 리포트에서 좀 리포트가 의미 있게 열심히 쓰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던 연구인데 저도 그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에 제가 냈던 리포트 관련해서 추적 조사를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제게 접촉이 왔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더 하겠느냐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도 한 선생님한테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이니까 좀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죠. 그래서 연구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이제 40년 동안 연구해 오신 거 하는 토론회를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선생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1945년 해방동이신데 주민이론 제출하신 게 40세 때이시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셔서 그 4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82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한 선생님의 그 사회학 개론 들을 때 한 선생님은 굉장히 다채로운 이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여우와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저술이 생각이 납니다. 그 그리스 사람 아르킬로쿠스가 사냥꾼이 여우는 사냥꾼을 피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피하지만 결국 잡히는 데 비해서 고슴도치는 이 몸에 나 있는 이제 가시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로 사냥꾼을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우는 여러 가지를 알지만 고슴도치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제 격언이 됐고, 그걸 이제 이사야 벌린이 사상가들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우형 사상가와 고슴도치형 사상가로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은 고슴도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배울 때는 막스주의를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회 이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우형 사상가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민이론 40주년을 맞이하고 보니까 매우 전투적인 고슴도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로 자신의 모든 연구를 이렇게 모아내는 구심력이 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별로 구심력은 없는 편인 사람이라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했는데, 선생님의 이런 연구를 보니까 나도 뭘 좀 이렇게 잡아서 큰 거 하나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선생님을 배운다고 했는데 못 배운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글은 이제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 이론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이것과 관련 지어서 논의를 좀 전개해 보려고 한 거고요. 모두에 썼듯이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경제학과 사회학이 굉장히 가까운 학문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학제 간의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쓰여진 논문들에서 토마 피케티를 다룬 논문은 거의 다 경제학자가 썼더라고요. 사회학자가 쓴 논문은 거의 제가 발견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그 이후에 쓴 자본가 이데올로기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사회학적인 연구들이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읽는 중에 이제 토마 피케티의 중간 계급에 대한 논의가 한쌤의 중민이론하고 전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토마 피케티가 상대적으로 한 300년 정도를 통계적으로 가능한 자료를 다 끌어 모아서 글로벌한 이론을 전개한다면, 한쌤은 이제 한 30-40년간의 한국 사회 변동을 추적해온 이론이라서 로컬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자세히 쓰지 못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중간 계급에 대한 연구의 세부성, 구체성 이런 면에서 피케티와 한쌤 간의 이제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한쌤의 연구를 좀 로컬한 데서 벗어나서 비교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도록 자극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고 여겨져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2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중민이론의 주요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 한 4가지 정도만 정리했습니다. 일단 중민은 민중에 대한 어떤 연대의식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발표하신 김홍준 교수가 중민이론 30주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그들이 가진 진정성의 윤리 이런 데에는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 죄의식 이런 것도 있어서 다소 이제 병리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연대의식에 상당히 많이 충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이 많아서 대체로 실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판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자기제한적 급진주의라고 했는데, 한쌤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성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성찰적 급진주의,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급진성을 좀 제어하고 통제하고 혁명적인 담론을 개혁 담론으로 조절해 나가는 능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한쌤의 연구에 따르면 이제 탈물질주의적이고 탈인습적인 가치의 형태로 그 중민적 가치관이 여러 집단의 세대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확산되어 있다, 이런 주장들이 중민이론에서 나왔던 주장 중에 제가 여기서 필요해서 요약해 본 바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제 풍부하고 많은 논의가 있지만요. 4가지 중에서 A와 B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그 민중에 대한 연대 의식도 조금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사실 한쌤께서 아까 그 80년대 중반, 87년, 88년 이런 논쟁이 신문에 실린 거를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때 사실 그 한쌤이 중민이라고 열심히 불러준 집단은 한쌤의 그런 호명에 대해서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아까 김홍준 교수 표현대로 하자면 탈주치화를 통해서 그때 그 시절 표현으로는 존재 이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의 출신 성분으로부터 벗어난 민중집단으로 들어가고자 했어요. 마치 그 영애가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굳이 중민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한테 넌 자꾸 중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이는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경험적인 설명력이라는 관점에서는 당대의 그 중민이 자의식적으로 가졌던 민중주의적 이론보다는 훨씬 설명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B의 주장,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집합적인 행동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찰적 급진주의 또 이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한 선생님도 이제 지구화된 국면에서의 이 중민 문제 얘기하시면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약이 심했던 시기를 살아오면서 중민들이 가진 자기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급진주의를 오히려 가두어버리고 급진주의를 크게 약화시킨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민 이론이 자꾸 가치관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 김홍준 교수도 강조했지만 중민 이론은 비판적 변형 이론과의 관련성을 맺으면서 집합적 주체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이런 주체의 문제가 논의에서 좀 약화되고 가치관의 문제로 전환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남태령이라든가 또는 용산에서의 뭐 눈 오는 날의 키세스라고 불렸던 그런 저항적인 여성들 중심의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저항적 주체성 그리고 집합적인 행동 능력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주민을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피케티 논의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피케티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좀 도움을 우리한테 많이 준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시적이고 비교사회학적인 연구가 가지는 가치를 좀 입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21세기 자본론 처음 읽어보면 이제 푸치네츠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그 소득과 경제 발전의 관계, 소득 불평등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대한 그 푸치네츠 함수 또는 뭐 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연구 기간을 앞뒤로 쭉 늘려버리면 이제 허브로 드러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밝힌 것들이 장기 연구 그리고 비교 사회학의 중요성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피케티를 꼼꼼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 말고도 이데올로기적인 변동이라든가 어떤 집단의 사회적 경험이 어떻게 사회 변동을 낳는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뭐 간단하게 이제 인용문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는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거 하나 정도를 소개한 것이고요. 그런 예들은 굉장히 여러 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피케티의 논의를 놓고 보면 중민 이론을 좀 더 글로벌한 컨텍스트로 이제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 한국의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관련된 계급 변동으로과 관련해서 중산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팽창 정도 3가지를 좀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컨텍스트로 좀 가져가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유럽과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 프랑스에서 인상적인 표현을 만들어낸 이른바 영광의 30년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는 그런 모델에 비교적 근접하는 성공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은 이제 한국은 이제 한국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식민 국가의 자본 빈약 때문에 1962년에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 도약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45년에 시작된 서유럽의 경제 발전하고 62년에 시작된 경제 발전 간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또 뭐 전쟁이 이제 베이비 부머의 뭐
그 형성 이런 과정에서도 한국의 경우에는 53년으로 한 7, 8년 이상 이렇게 뒤처지게 되는 그런 리듬을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의 경제 성장은 대체로 그 사회민주적인 정당들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복지의 정책이 확장되는 시기와 맞물려져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상당히 정책 데크가 크고 정책 억압 또는 억제 이런 것들이 기초한 경제 발전이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중산층과 관련해서 보면 이 고도성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피케티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계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되게 자본 수익률은 평균 5% 정도인데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자본주의 경제가 이룩한 이후에도 되게 1.5%, 2% 정도이고 실질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우는 시기에 실질 성장률은 한 그 6%, 7%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실질 성장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시기를 통해서 이제 중산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한국에서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중산층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만들어진 이 중산층이라는 말과 피케티의 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피케티의 표현은 파트리모니얼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간 계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어 문제에서 제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자산보유 중간 계급이라서 한국의 중산층하고 상당히 조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상위 10%와 하위 50% 사이에 끼어 있는 한 40%의 집단이면서 전체 사회의 한 3분의 1 정도를 소유한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자본 수익률을 상회했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비교적 동질적이면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소유한 도시 중산층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국 사회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서양 사회하고 연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피케티의 경우에는 그 책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해지는 게 파트리모니얼 미들 클래스가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성과였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별로 구체적인 분석은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중민 이론이 이 피케티 이론을 보충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팽창이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어졌고 그리고 교육 팽창이 중등교육에서의 팽창이 고등교육 팽창으로 대체로 이어집니다. 그런 팽창의 역사에서는 한국은 추격이었지만 나중엔 다 앞질러서 고등교육의 그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고등교육 팽창과 관련해서 교육 팽창 그리고 고등교육 팽창과 관련해서 피케티는 되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효율성, 그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중민 이론은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운동 역량의 형성 그리고 비판적인 사회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성찰 능력 이런 것들의 성장과 함께 다루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더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약간 그런 사회운동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등교육 팽창과 사회운동 역량의 형성을 연결할 수 있는 사례로 68혁명하고 한국의 80년대의 학생운동을 좀 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68혁명과 한국의 80년대의 학생운동은 시간적인 격차는 있지만 이 시간적인 격차는 1945년 이후에 경제성장이 빠르게 일어난 선진제국과 1962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고등교육은 특별히 박정희가 4.19 혁명에 대한 조숙한 학생운동이었던 그 4.19 혁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고등교육을 특별히 많이 그 수를 억제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1980년까지 고등교육 팽창이 억제됐던 나라이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시간적인 격차를 좀 해소하고 설명해 본다면 그 고등교육 팽창과 그다음에 중산층 출신의 학생들의 대량의 그 고등교육을 진입 그리고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운동적인 역량의 증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두 사회운동을
68혁명과 한국의 80년대 학생운동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체로 이제 아주 경험적으로 엄격한 그 입증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냥 가설들만 제출하고 있어서 한계가 많은 논문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볼 정도로 제가 그런 걸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피케티 분석과 주민 이론에는 상당한 정도의 높은 그 상호 불충성이 시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민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를 자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68 혁명이나 1980년대의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조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피케티의 표현을 들자면 자본 수용률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률의 시대는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자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죠. 인구 증가율도 낮아지면 자본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고 세습 재산과 상속 재산의 영향은 훨씬 더 강화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민이라는 집단이 움직여 갈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은 되게 주택 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그 상류층으로 올라갈수록 금융자산과 주택 보유의 비율에서 금융자산의 비율이 확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소득도 주택으로부터 얻는 소득보다는 금융수익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산층이 이런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소비 생활이나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고요. 주거비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좀 잘 사면 수익도 가져다주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전 피케티에 의하면 부동산의 평균 자본 수익률은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되게 한 4%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면서 가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피케티가 뭐냐는 것에 대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주택 자산의 가치 변동 폭이라는 게 상당히 커졌습니다. 특히 세계 도시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 세계 도시 중심으로 그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택 자산의 경제적 심리적 중요성도 훨씬 더 커졌죠. 구혜근 교수 같은 분은 여기에 이제 문화 변동이 야기하는 보수화도 추가합니다. 구미디어에서 SNS에 이르기까지 생활 양식의 사회적 비교가 중산층의 문화적 표준 자체를 거의 상위 10% 어간으로 끌어올려 버려서 문화적 표준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중산층 전반의 위기의식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중민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기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엷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보성이라고 하는 게 중민론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고 사실과 부합하는 시기들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날의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의 형성 이외에 사회에 대한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같이 입시 경쟁이 과도해지게 되면 그 외적인 훈육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훈육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 착취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소중한 걸 뺏겼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인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콜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탈인습적 가치는 퇴행할 수 있다라고 콜버그는 얘기합니다. 그 콜버그는 그게 전인습적인 단계로도 퇴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탈인습적인 가치는 사실은 전인습적으로도 퇴행할 수 있고 인습적으로도 퇴행할 수 있고 그리고 탈인습적으로도 퇴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그 청년시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는 매우 탈인습적인 가치지만 그걸 약자를 학대하는 매우 퇴행적인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인수적 가치에 대한 중민 이론적인 연구에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행하지 않는 어떤 탈인수적 가치인가를 검토할 필요, 그리고 그런 탈인수적 가치와 여러분들이 이전 세션에서 얘기했듯이 행동과의 연결성, 그리고 이제 규범의 행위 강제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 논의해야 될 게 많지만 이제 중민 이론과 피케티를 대지해 보는 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고 향후 연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려요? 네,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신광영 교수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PPT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중앙대 사회과에서 운영에 퇴직을 한 신광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 개념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계급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중간 계급이 어떻게 본질적이지 않고 또 중간 계급의 하층 부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종의 중간 계급 하층이 겪고 있는 불안정, 이것이 이제 극우화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주로 그 불안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부채 문제, 그래서 불평등을 다룰 때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또 하나의 불평등이 있죠. 중요한 부분이 신용 불평등입니다. 신용 불평등이 주로 부채를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신용 불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불평등이고, 그래서 어떤 집단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채가 능력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집단에게서는 그것이 삶의 질곡이 되는, 그래서 부채의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계급이 겪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국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 계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간 계급의 위기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그 위기의 내용은 양쪽으로 축소되는 부분하고 또 양쪽으로 축소되지 않더라도 그 지위가,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하락하는 그런 차원도 또 위기의 지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간 계급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역사, 사회와 경제학에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계급의 위기가 나을 결과, 효과, 이거는 뭐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계에서 대체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위험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학문 분야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계급이 이제 뭐냐? 이거는 뭐 상당히 학문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조금 더 역사적인 접근이 아까 피케티의 논의에서도 그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회 변화를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독일 역사학자 위리겐 코카의 어떤 중간 계급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계급의 의미는 사실은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전통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 소득 분포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 계급을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학에서는 직업, 고용,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계급을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직업도 없고 일도 하지 않고 일에서 떠난 은퇴자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사회 전체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고용된 사람, 일을 하는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점에서 사실은 과거에 20세기 초, 20세기 중반의 사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한갑 전후로 사람들이 다 사망하기 때문에 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등을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80 넘고 90 넘고 하는 그런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학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업 중심으로 하는 경우,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한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업만 가지고 똑같은 직업이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고용 형태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보다는 직접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불평등 문제,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전 소득의 문제. 복지가 발전이 되면은 이전 소득 형태로 서비스나 현금 이전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전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지국가가 발전될수록 사실은 근로소득보다는 또 다른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사회학 계층 계급에서 다뤘던 그런 접근으로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그런 소득 분배와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 계급이라는 것은 주로 중간 60%, 하위 20% 빼고 상위 20% 빼고 가운데 30, 40, 50, 60, 70까지 60%를 중간 계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 부채사회라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현재 한국 성인 중에 3분의 2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채 형태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있고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부채의 일종이죠. 외상으로 쓰는 거니까
미리 쓰는 거죠, 땡겨서. 그래서 개인, 가구의 소비, 경제활동, 많은 것들이 그런 금융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개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거대한 금융체계 속에서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연계되는 사회. 이것이 이제 부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채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지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신용카드라든가 신용에 기초한 대출 이런 것을 장량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그리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있었던 신용카드 대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주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 복지를 대체하는 그런 사회라는 의미에서 부채사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주로 이 통계청에서 만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대출과 부채 이거는 상당히 문제적인 개념이면서 또 잘 다뤄지지 않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출은 레버리지로 간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족쇄로 간주가 되는 그 분기점들이 있죠. 그래서 중산층 중에서 하층 20에서 40% 정도는 그것이 족쇄로 작용하는, 그리고 상층, 중산층 가운데 상층 부분은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그래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주택을 구매하고 그래서 더 부를 늘리는 이런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 그리고 최하층 하위 20%는 그야말로 족쇄로 부담으로 끊임없는 어떤 고통의 원인으로 되는 부분들이 부채이기도 하죠. 소득분위 여기서는 20분위 소득 분포가 X축에 있고 그리고 부채자 비율이 Y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래 커브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래 모양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어서 꼬리가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꼬리가 올라가 있고 관심 있는 부분은 그 큰 붉은 박스 네모로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중산층의 하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맨 끝에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하위 소득계층을 200분위로 분해해서 그거 살펴보면 매 아래층 0.5%가 가장 부채 비율이 높아요. 이 중에서는. 대체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부채를 많이 지고 소득은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꼬리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한국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득과 부채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U자 곡선을 비대칭적인 U자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X가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부채가 중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기지 대출하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부채. 이 제2금융권 부채는 굉장히 위험한 부채죠. 이자율도 높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서 대출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모기지 대출의 경우는 주로 이 상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제2금융권 대출은 이 아래층 왼편 여기에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DTI 연소득 대비 부채 액수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 중에서 원리금 상환 비중을 고려해서 DTI 지수를 측정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위험한 그런 거죠. 그래서 0.4 정도가 이상이면은 상당히 가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집단으로 평가되는데, 대체적으로 하층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중산층에서 요 부분이 0.4가 넘는 이 부분이 대체로 소득분이 15%에서 40% 정도, 중산층 하층의 경우도 그런 높은 DTI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상적인 삶이 소비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관적인 평가예요. 소득 100분위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16.8% 정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걸로 평가를 했고, 주관적으로 하층일수록, 그래서 40% 아래 부분부터는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것으로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험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장하느냐, 사회보험이 그것을 얼마나 보호를 하느냐, 개인들의 가구의 삶을. 그래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보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계급의 아래 4분위부터 8분위까지 보면은 4분위는 절반 정도만 그런 부분적인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전반적으로 15% 4분위에서 8분위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복지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채는 당연히 소득 수준과 부담 정도는 반비례 되겠죠. 그래서 금융부채의 경우는 이 가계부채 84% 정도가 금융부채고, 개인으로 빌리는 것도 있고 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서 빌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부채는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부채 비율을 상으로 보면 3배 정도가 더 높아요. 다시 말해서 상위 계층은 주로 리버리지, 하위는 주로 생활보안용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부채,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그래서 금융부채자 비율의 경우도 고래 곡선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분포는 U자형의 여기도 똑같이 U자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서 평균 부채자 금융 부채 액수가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개인 파산이라든가 그런 것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연간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수를 20분위별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12% 정도에서 교차를 하고 12% 아래는 상환을 못한다는 얘기죠. 원리금을. 그리고 중간 계급의 하층 20에서 40%. 그 하층의 경우는 겨우겨우 원리금 상환을 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하층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원리금 상환과 그 다음에 연소득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의 원인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는 생활비 용도로 부채를 얻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50%이기 때문에 중간 계급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인데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연체 비율도 똑같이 이런 20%에서 40%도 상당한 정도의 연체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고 위험 채무자 비율, 이거는 이제 DTI 0.6 이상의 경우도 중간 계급 20에서 80% 사이에 상당 부분이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계급의 경우 한 70% 정도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금융부채를 안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계급 가운데서도 중간계급 상층은 부채를 리버리지, 하층은 생계비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얻는. 그리고 그 하층의 경우 20에서 40%의 경우는 사회보험의 적용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계급 내에서도 상층과 하층에서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계급은 하나가 아니다. 중간계급의 양극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려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금리죠. 금리 상황에 따라서 더 충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중간계급 하층의 안정성의 문제는 경제적 요인 그 자체보다 이른바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라든가 화폐 정책,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강조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 계급의 문제는 정치적인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나누고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진의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거 쓸 줄 모르는데. 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대학가 장혁진입니다. 먼저 한상현 선생님 중민이론 40주년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선생님들 발표 아주 흥미롭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대체로 큰 틀에서는 뭐다 동의하는 말씀입니다만 들으면서 떠올랐었던 간단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김종현 선생님 발표에 사실은 김종현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한상희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김종현 선생님이 정리하신 한상희 선생님 중민이론의 중민의 특징들을 보면 이게 제가 좀 약간 외람되지만 조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중민의 재생산을 얘기하기에 막상 지금 재생산되는 세대는 여기에 한 명도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재생산이라고 하려면 이제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최소한 포스트 86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느끼고 있는지, 포스트 86 세대 혹은 지금의 뭐 우리 MG 혹은 2030 세대가 민중에 대한 부채와 연민의식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젊은 세대 연구자 혹은 젊은 세대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중민의 여러 특징들 그리고 이것을 논하는 담론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작게 보더라도 86세대 현상처럼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제 40주년이니까 80년대 중반에 이 이론을 내놓으셨는데 이제 86세대의 대학 시절을 이제 목도하시면서 내놓으신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는 뭐 거의 은퇴해야 할 나이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담론이 사회 여러 곳으로 86세대가 그 중에서도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키우고 공유했었던 이런 가치관과 담론과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사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고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보면 이제는 조금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단절이 되고 있다기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최근에 한국 사회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리막 사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적어도 뭐 짧게 봐도 60년대 이후에 60년 이상을 오르막 사회에 계속 살았고 86세대도 마찬가지고 중민이론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이 자고 일어나면 성장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나왔고 86세대의 엘리트 젊은 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사회 속에서 민중에 대한 부채와 연민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내리막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아무리 뭐 초엘리트라 하더라도 그런 부채와 연민을 가지기보다는 이 내리막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광 교수님 발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아주 솔리드하게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과거의 사회학은 고령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제가 쓰는 말로는 내리막 사회 이런 것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오르막 사회의 등장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사회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내리막 사회, 탈산업화 사회, 뭐 이런 종류의 사회를 설명하려는 그런 준비는 별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광 선생님 오늘 보여주신 예를 들어서 부채 사회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이게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몇 가지 사소하게 궁금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DTI가 높은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DTI가 굉장히 위험하게 높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인의 자산은 80% 정도가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DTI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저거를 낮추려고 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빚어질 텐데 지금 뭐 당장 목도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의 정책을 구상하신 분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여러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자산과 부채의 세계적인 분포와 관련해서 보면 DTI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DTI의 유형과 그 유형별로 어떠한 정책이 적절한지를 연구하는 작업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래 커브에서 이제 고래 꼬리 부분이 있어서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 최하위 5%와 하위 10% 있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그걸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제일 마지막에 0.5에 해당하는 계층의 부채가 왜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그 정도 액수의 대출을 제2금융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정상적으로 그 정도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맞으면 이제 파산한 사람들인 건지 어떤 경로로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마무리하시면서 이 부채 문제의 경우에도 정책적 요인이 더 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부채 비율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책 요인이 훨씬 더 큰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과학자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을 우선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우철 교수님 호언 부탁드립니다. 时间过得真的非常快，一晃我跟韩湘坤教授相识整整20年。2006年，我在北京创办北京大学的中国社会科学调查中心，正是我非常忙碌的时候。在那个阶段，我见识了
结识了韩湘正教授，他的激情与他的睿智给我非常深刻的印象。虽然我们两人的年龄相差10多岁，可是我们对社会的感受却有相同和相似之处。所以20年来，我跟韩湘正教授之间保持着互动和交流。他每次去北京，只要有机会，我们都会见面，打打趣，在一块聊聊天，同时也聊聊社会学的问题。这一次，我当然非常感谢韩湘正教授的邀请。我想这应该是我第2次参加中民理论的研讨会。2015年的9月，我来韩国参加东亚农村发展研讨会，在中新廊道，我记得是。然后路过首尔，正好遇到韩湘正教授在开研讨会。我不记得那一次是不是在讨论中民理论30周年，但是中民理论对我的印象是非常深刻的，也非常凑巧。上周六，我跟张德珍教授还在天津一起喝酒，今天我俩又坐在同一张桌上来学习2位金教授的精彩发言。非常感谢2位金教授的发表，为我们理解中民理论拓展了历史和现实的视角。我想从2个维度来做理解，来表达我自己的一些感受。一个是从方法层面的，一个是从理论层面的。我想这个方法和理论可以搁在一块儿，另一个其实可以把它理解为学科的眼界和境界层面。中民理论我理解是对非常粗放的外来的中产阶级理论的一个深化，也是初期试图把中产阶级理论引入到韩国社会分析的一种尝试。不过我欣喜地发现，今天在各位教授的发言之中，尤其是在韩湘正教授的主旨演讲之中，表达了中民理论其实也可以是一种世界性的理论，中民也是一种世界性的现象。如果说中产阶级理论是对人群主要是依据其收入而对其社会行动特征的探讨的话，那么中民理论则是把属于同一个收入人群中间的社会经济地位，尤其是社会地位纳入考量，把它划分为统治阶级和被统治阶级。也许我的理解是一个粗放的，但是这样的理解是有背景的，那就是在中国社会5000年的历史之中，其实只有2个群体，一个是官员，一个是民众，所以我们有一个叫官民社会的总体称呼。基于这样一个理解，我们可以看到，换一句话说，在一个以中产阶级为主体的社会，如果中产阶级由于政治机会的原因而被分化为统治者群体和被统治者群体，那么被统治者群体的特征又是什么呢？我想韩湘正先生的研究，它的意义在于回答一个基于自己社会理解的回答。韩湘正先生今天对于中民理论4个阶段的回顾，探讨了不同时期中民群体的特征，包括构成特征以及行动特征。其重要性在于告诉我们，中民会随着时代的发展变化而呈现出结构变化和行为特征变化。我想，这样的结构变化和行为特征变化，在2位金教授的发言中，应该有了2个维度的呈现。第一位金教授把研究议题拓展到了人们如何进入中产阶级这一个大的话题，以及进入中产阶级之后，他们成为中民会发生什么。对于如何进入中产阶级，我想这是社会流动理论中极为关键的一个议题，也是社会流动研究争议之一。我把这样的争议区分为2个大的维度和视角，一个是社会性视角，一个是个体性视角。其中关于社会性视角，它的源头在于工业化对社会流动的影响。这样的研究可以回顾早期的利普赛特和泽特伯格1959年的研究，后来也有一系列的研究，比如 Gotham、John 以及 Erickson-Gotham。那么最近的研究，我自己也参与其中，包括了一位以色列的社会学家和美国社会学家 Yasha 和 Anderson。我和刘司令也写过一篇文章，关于中国社会的板块流动。后边也还有李露露、秦广江等一系列中国学者的研究。在这一类分析之中，大概可以把它们分作2类，一类是阶级分析视角，一类是机会分析视角。在阶级分析之中，
把意识形态或者价值观作为一个变量纳入其中，而机会视角更多探讨了宏观机会的变化所带来的影响，比如制度的变迁，尤其是国家体制的变迁，还有工业化的发展。个体视角的源头，我们可以追溯到 Peter Blau和 Donald Duncan 1967年的研究，后边也有一系列的研究，我在这里不赘述。那么，针对中国最近的一些研究，包括 Wycliffe Lee 以及中国的回到中国的边燕节，还有吴小刚等等包括我们在座的陈家健老师也做过相关的研究。韩湘正的研究隐晦地指出了韩国的工业化进程对于中产阶级形成的影响，以及韩国民主化运动对于中民特征的影响。注意，这是两个不同的群体。那么今天金先生的第一位金教授的问题，把发问点更加指向了 I have 2 minutes 更加指向了中产阶级作为一个群体。那么我想他一系列的研究，我在这里不赘述，因为他已经说得很清楚了。我对金先生的研究，第一位金老师的研究，我以为他呈现出了不同视角可以观察到的事物的不同维度，而且对维度进行了深化和细化，有助于我们理解事物的重要特征，同时也让问题的呈现更加清楚。但是我也有我的问题，比如把韩湘正先生的问题和第一位金教授的问题结合起来，能不能帮我们认识新职场中社会结构的特征以及社会群体的特征？比如，同样是通过社会分化、通过社会化环境的变革，同样也带来了新的社会流动机会和社会结构形成的机制。可是形成的不再是社会多数的中产阶级，而是社会的两极，一极是社会顶层的极少数的富裕群体，另外一极是大多数的不是在中产阶级化，而是在保留原地或者陷入下层。刚刚张教授说到的下坡社会的社会群体，这些人的社会结构与行动特征又会是什么？貌似我们并没有从第一位金教授的报告之中得到答案。由此，我们也可以把问题延展到第二位金教授对于中产阶级、对于债务社会的讨论。金教授深刻地刻画了90年代以来韩国中产阶级的困境，尤其是职业变迁带来的困境，也呈现出20多年来以职业为基础讨论中产阶级的社会学理论的困境，以及中产阶级概念自身的脆弱性。用收入，即使是用社会经济地位来刻画，也没有办法刻画民官相对于官的民的这一个大类群体的社会特征，尤其是其自身社会认同的特征。那更加靠谱的方式，可能还是用世俗的方式来做刻画。允许我延长1分钟讲一讲昨天我在课堂上的一个发现。我以为当我们把一个外来的概念用于刻画本土现实时，有2种可能的情境：一种是完全没有国家历史的社会，可以直接用外来的概念。可是如果一个拥有悠久历史的社会又会如何呢？比如中国，比如韩国，我们都有自己的历史，并且我们有很多维度在分享着共同的思想观念，比如关于民的观念。昨天我在北京大学的课堂上，在中国的社会分层与流动的课堂上，我问我的学生，这些学生来自于世界各地，我问他们：你们有没有自己的 term， 有没有自己的概念来刻画自己社会的不同社会群体？我得到的反馈是，凡有历史的国家都有自己的概念体系，比如印度的种姓、巴西的殖民和被殖民、日本、韩国的同学也同样表达了他们自己特别的刻画自己本国社会群体的专用术语。换一句话说，一个社会对于社会秩序的合法性认定，一定与他们自己的历史联系在一起。我相信，今天我们所看到的各种概念，只是在试图综合外来与本土概念中的一种尝试。由此，我认为中民概念其实是一个非常成功的尝试。比如说，债务社会或许是对现实社会的一种刻画。那我在想，是否可以有更加抽象的归纳，比如即中民作为民的分化，或者说一部分人在现实中变得越来越依赖于社会金融体系的生活，而另外一部分人则始终保持着经济的独立性。在东亚社会，
自主性是一个人立于世的基本立场和基本价值观。那么接下来的问题是，中民的价值观是一种现实的价值观，那我们还需要有一种理想化的价值观来主张，来避免那些陷入债务的人们让自己陷入这个非主体性的深渊。对现实的批判不能指向现实的建设，现实的建设需要一个可以实践的解决方案。因此，对中民作为官民体系中的发展，学者都有自己的主张，一种站在平民立场、站在中民立场的主张。我想韩湘正教授40年来的努力，也许正是在为此做出贡献。对此，我也非常感谢2位金教授表达了自己的思考，为我们进一步理解中民理论，并且佐证中民理论的世界性提供了帮助和提供了稳健性的支持。谢谢。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적어서 짧아서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두 선생님께서 그 토론에 대한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주시겠어요? 예, 오늘 토론회 조직이 보니까 점심시간이 상당히 늦게 돼 있어서 저도 배가 고프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 끝내야 되는데 한 2, 3분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적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굉장히 포괄적인 코멘트라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보다 선생님께서 나중에 답변하실 문제가 많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덕진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선생님이 답변해야 될지 제가 답변해야 될지 좀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학위 논문으로 디르켐 연구를 좀 했는데 디르켐이 1890년대 뭐 80년대부터 1880년대부터 1990년대 그리고 뭐 1900년대 초반까지 열렬한 그 솔리데리티 이론가였어요. 연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익숙하게 쓰게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운동으로 솔리다리즘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때의 유럽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불평등이 끝없이 심해지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대를 얘기했던 건 연대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이대로는 불가능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모든 것이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 지금도 벌어지는 전쟁 때문이든 아니면 그냥 더워서 쪄서 죽을 지경이어서 모든 문명이 사그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죠. 우리 사회도 물론 평등주의의 황혼기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역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는 지속할 수 없다, 지속 불가능한 사회다라고 하는 자각이 어떤 새로운 연대의식 같은 걸 가지고 싶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케티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하고 중도적인 사회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많은 평등주의적인 조치를 불러왔다고 생각하지만 피케티가 꼼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전쟁이 나기 이전에도 빠른 속도로 어떤 사회적 평등화를 위한 조치들이 정책적인 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중도적인 정치 세력의 강화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어두운 시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버릴 필요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 얘기 중에 많은 질문 나온 부분에 많은 부분은 한 선생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덕진 교수님이 질문하신 고래 커브의 하단 부분 0.5%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하위 0.5%로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소득이 주는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0.5%에서 0.6%는 소득이 없어요. 마이너스 소득이에요. 음의 소득이에요. 항상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0.5%, 0.6% 정도는 파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생겨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받은 후에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자영업자로 어떤 형태로 그러다가 파산이 돼서 최하위 소득 0.5%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아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제가 그 중국 학술지에 중국어로 번역이 된 글을 논문으로 실기도 했었고 또 영어도 중국에서 나온 영어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 개념과 관련된 우리가 한중일은 유교권이다. 유교만을 공유하고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본은 두 세대 가구가 한 40%가 돼요. 노인들이 자녀와 사는 비율이 한 40% 되는데 한국은 20%예요.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빠르게 핵가족 1인 가구 중심의 그런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교라는 가족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굉장히 막연하게 동질적이고 유교적인 관념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학적인 논의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회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더 분석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동아시아 사회학, 아시아 사회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세션 사실 이제 사회 경제에 관한 사과를 했는데요. 아까 조경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 청년 세대의 사실은 그 삶의 모습이 중년을 대생산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는 데 사실은 빠져있죠. 지금 현재 청년 세대는 40% 이상이 비정규직.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청년 세대 내에서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중산층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청년층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주민 집단을 어떻게 대신사를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한살리 선생님이 나중에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질문 못 받고 이번 세션을 클로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